이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재능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당했다. 투라는 양치기였지만 믿을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작은 마을 한가운데서 그는 미치도록 재능 있는 마법사였다. 어머니를 잃은 후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 마법이 숭배되는 세상에서 그는 자신의 힘이 이 세상의 귀족들을 무릎 꿇게 할 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렸을 때 한 소년이 자신이 마법사라고 말하자 괴물은 그의 마법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친구는 자신이 마법사를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소년은 막대기를 휘둘러 친구의 이마를 세게 때린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세게 때릴 수 있었냐고 묻고 주인공은 괴물은 마법사에게 질 것이라고 대답한다. 소년은 그렇다면 자기도 마법사가 되고 싶다며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한 노인은 아침부터 참 활기차다고 말하며 그들을 지켜본다. 두 아이가 라비스 할아버지를 부르자 소년이 마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라비스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대답한다. 마법사는 정점, 즉 가장 높은 계급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자들이며 선조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물려받은 귀족과 기사들이다. 안타깝게도 너희 둘은 마법사가 될 수 없다고 하자 한 남자가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어하고 로브스는 의아해하며 돌아본다. 의아해하며 남자는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로브스는 그게 사실이라고 대답한다. 롭이 어젯밤 입구로 들어왔다고들 한다. 온몸이 검은 그림자에 덮여 있었고 집채만 한 표범이었다. 하지만 촌장님이 마법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도시에 갔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분명 마법사를 데려올 것이고 괴물은 토벌될 것이다. 한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금은 숲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한다. 마법사 없이는 괴물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남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아느냐고 묻고 라바스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하지만 마을 사람은 히자리산의 양치기, 양의 머리를 베고 누워있는 투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청년은 쉬면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는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똑같은 풍경, 계속해서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말하는 법도 잊어버리겠다고 말한다. 레부스가 나타나 해가 지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며 한심한 녀석이라고 부른다. 투라는 햇빛을 가리고 있다고 말하고 할아버지는 무례하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사건 때문에 그를 원망하지만 주인공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양을 팔려고 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렇다 그는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줄 만큼 관대하지 않기에 여전히 그를 원망한다. 인사할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니 노인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꺼지라고 한다. 라비스는 이 어린 놈의 새끼라고 소리친다. 타라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뭐라고 했냐고 묻는다. 라비스는 돌아서서 괴물이 나타났다고 경고한다. 집채만 한 표범이었고 롭이 발견했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투라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라브는 이 근처에서 가장 유력한 표적인데도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용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촌장님이 마법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도시에 갔다. 그가 자신을 걱정해서 왔다고 하자 투라는 솔직하지 못하다며 자기가 아니라 양 때문에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노인이 할 말이 끝났으면 꺼지라고 말한다. 그의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코가 떨어질 것 같았다. 레부스는 씩씩거리며 돌아서서 마을로 향한다. 투라는 괴물에 대해 생각한다. 그것들은 신비한 힘과 마법을 지닌 짐승들이었다. 인간에게 마법사가 있다면 짐승에게는 괴물이 있다. 괴물 때문에 외딴 마을에 마법사가 온다니 드디어 직접 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시골 촌장이 부르는 것이라면 마법사라 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마법사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고 싶다. 투라는 곧 냄새를 맡는다. 숲의 해 진력 피 냄새였기에 그 냄새는 그의 마음속 기억을 일깨운다. 투라는 곧 침착하게 걸으며 이쪽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흔적은 마침내 끝이 난다. 투라는 라에부스의 산산조각 난 시신 앞에 서서 아무런 감정 없이 땅을 바라본다. 투라는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먼저 가버렸다며 피냄새의 근원지가 그였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상처는 보통 동물이 낸 것이 아니다. 분명 괴물 짓이다. 커져가는 압박감이 투란의 몸을 덮친다. 눈이 달린 발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표범이 주인공 앞에 선다. 투라는 그저 몸을 돌려 그것을 마주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는 괴물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한다. 집에서 한 아이가 어른들도 괴물을 이길 수 없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괴물들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말해준다. 자기 같은 평범한 어른들이 덤벼들었다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소녀는 이제 마을이 어떻게 되냐고 묻지만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촌장님이 마법사를 데려와 괴물을 토벌할 것이기 때문인데 소녀는 마법사가 지지 않을지 괴물을 벌해줄지 묻는다. 아버지는 그들이 몸에 마법을 타고난 위대한 존재들이기에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그들은 단 한마디 말로 괴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투라는 반응 없이 계속 괴물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어 처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표범이 멀리 날아간다. 괴물은 놀란다. 타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이상했다. 청년은 효과가 없었는지 궁금해한다. 표범이 다시 한번 그에게 돌진하자 주인공은 정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표범은 공중에서 도약을 멈춘다. 타라는 처형이 통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정지도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말한다. 표범이 이를 갈며 다시 그에게 돌진한다. 타라는 반대편으로 이동해 있었다. 그는 그렇다면 제끼단에서 돌멩이를 꺼낸다. 타라는 양치기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표범이 그를 향해 돌진한다. 주인공은 경화를 사용해 돌을 강화한 다음 물인매에 넣는다. 그의 눈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고 주인공은 돌의 속도를 부여한 후 바로 물인매를 돌린다. 타라는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마법인 관통을 사용해 괴물을 향해 쏜다. 돌멩이는 매우 빠르게 다가가 표범을 꿰뚫는다. 생물은 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그의 표정은 그대로였으며 산 뒤에 바위가 폭발한다. 표범이 다시 발톱을 세우고 달려든다. 투라는 조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제 공중에 높이 뜬 돌멩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목표가 머리였다고 말하며 생물에게 큰 충격을 준다. 투라는 풍경을 계속 바라보며 괴물에게 그것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 구멍에 던져야 할지 고민하고 마을 놈들 때문에 일하게 되었다며 얼굴에 피를 닦는다.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투라는 마법사였다. 그는 약 8년 전에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0살 때 그는 손을 드는 것만으로 집안의 물건들을 공중에 띄웠다. 어린 투라는 어머니에게 날아다니는 나무를 보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릴 뿐이다. 그날의 기억은 투란의 마음속에 생생하며 그는 불을 일으키고 바람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그에게 화를 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여자는 손으로 나무를 잡고 아들을 부르며 엄마와 이야기하자고 하고 엄마가 오래 살기를 바라냐고 묻자 소녀는 그렇다고 확인한다. 어머니는 이제부터 이 힘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투란이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귀족 여성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귀족이든 기사든 마법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둘은 다르다. 귀족들은 고대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 프레이안의 후손이다. 기사들은 피가 섞인 귀족의 후손이다. 어머니는 그렇다고 그가 기억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마법사들 사이에서도 귀족과 기사는 다르게 대우받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이 힘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려 한다. 투라는 기사였던 아버지의 힘을 물려받았고 이 도시 밖에는 기사를 노예처럼 부리는 사악한 귀족들이 많다. 그러니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 내가 마법사라는 걸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에게 약속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8년이 흘렀다. 투라는 계속해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약속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마법사임을 밝히거나 산에서 내려갈 마음이 없다. 얼마 후 투라는 집에서 소음을 듣는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외치며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투라는 문을 연다. 남자들은 그를 차갑게 쳐다본다. 투라는 그들의 말을 요약하며 하품한다. 그들은 그가 라부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난했다. 남자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고 늙은 네부스를 다치게 하고 괴물에게 먹히도록 내버려둔 파렴치한 놈이라고 소리친다. 투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남자가 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지 안다고 말한다. 마을의 최고령자가 홀로 죽었다. 괴물을 두려워하던 젊은이들 대신 그는 왜 그들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한다. 그것이 자신들의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투라는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 피한다. 그는 마법에 대해 생각한다. 이건 그에게 매우 편리했다.
그는 남자의 코를 박치게 한다. 투라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만화만 소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남자들 중 한 명이 넘어지라고 속삭인다.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다. 그는 그저 너무 티나지 않게 움직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이 목숨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투라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것이다. 남자 중 한 명이 막대기를 들고 달려들자 주인공은 주먹을 준비한다. 그렇게 무기가 날아간다. 그리고 8년 동안 일해왔다. 투라는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숨겨왔고 그들은 이 에너지를 레부스의 장례식에 썼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는 여자들도 싸우러 온 것이냐고 묻지만 그들은 즉시 부인하며 그저 그를 보러 왔다고 말한다. 투라는 그들에게 이 바보나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는 마을이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들은 이것을 핑계로 그가 거래하러 갈 때 강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괜찮았다. 공정한 거래를 할 때까지 그들을 두들겨 패기만 하면 된다. 그는 그들을 두들겨 팼으니 한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에서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자 주인공은 그들이 미쳤다고 말한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주인공은 화를 내며 문을 열고 누구냐고 정말 죽고 싶냐고 묻지만 모르는 남자였다. 그는 사과하며 부탁할 것이 있어 왔는데 좋지 않은 때에 온 것 같다고 말한다. 투라는 그가 여행자라고 생각하고 방금 불쾌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설명한다. 그는 어머니가 예절을 가르쳐 주셨다고 회상하지만 이 한심한 마을 사람들을 잘 대한 적이 없었기에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의아해한다. 어쨌든 그는 이 외딴 마을에서 칼을 찬 여행자였다. 그래서 그는 선술집을 찾으신다면 이라고 말하다가 말을 끊고 남자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한다. 얼마 후 그는 식사를 준비한다. 그는 형편이 좋지 않아 대접할 게 별로 없다고 말한다. 남자는 이것만으로도 진수성찬이라며 마을 박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놀랐다고 대답한다. 투라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이 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양치기로 살았다. 이 마을에 여행객이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남자는 그가 예에 바르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를 쳐다본다. 그러고는 흥미롭다고 말한다. 여기서 양치기로 자란 사람치고는 예의가 바르다. 부모님이 잘 키우셨군. 투라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으며 그녀는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한다. 남자는 그녀가 그처럼 훌륭한 아들을 키웠으니 분명 천궁에서 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투라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 남자가 마을에 무슨 용무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남자는 부탁을 받았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괴물 표범 같은 것을 처리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는 자신을 마법사라고 소개한다. 투라는 그가 촌장님이 말하던 마법사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남자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이 지역에서 괴물의 기운이 느껴지지만 보이지는 않아서 뭔가 물어봐도 되냐고 묻는다. 더 이상한 것은 투란이 촌장과 괴물에 대해 알면서도 침착하고 평온해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괴물이 인간을 원했다면 그를 쫓아갔을 것이다. 그는 두렵지 않냐고 묻는다. 마을을 떠난 적 없는 양치기치고는 너무 용감해 보인다며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싶어한다. 8년 전 투라는 왜 아무도 자신이 마법사라는 걸 알면 안 되는지 묻는다. 어머니는 사악한 귀족들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귀족이 우리 같은 양치기라면 기사들은 양과 같다. 그들은 너를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팔거나 희생시킬 수도 있다. 그녀는 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도 엄마와 계속 살고 싶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니 아무도 내가 마법사라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 특히 다른 마법사들은 더더욱 알아선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를 갈라놓고 너를 쓰고 버리는 양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발각되지 않기 위해 그는 목숨을 앗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남자는 왜 대답하지 않냐고 묻는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그러고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내 농담이 재미없어지잖아 라고 말한다. 투라는 그것이 농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유머 감각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남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그를 겁준 것 같다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한다. 투라는 마법사에 대한 농담을 처음 들어봐서 당황했다고 설명한다. 남자는 그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농담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말한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는 자신들이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며 손을 내민다. 그의 이름은 크욘이며 유목민이다. 투라는 더 일찍 자신을 소개했어야 했다며 사과한다.
그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이름을 말해준다. 시간이 좀 흐르고 그는 올해로 18살이 된다고 말한다. 키오는 자신은 75살이 될 거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남자는 마법사들이 일반인보다 늙는 속도가 느리고 더 오래 산다고 설명한다. 투라는 어떻게 유랑자가 되었는지 묻는다. 키오는 아라비안 가문을 60년간 섬긴 후 떠났다고 말한다. 그는 멈추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이렇게 좋은 사람과 순수하게 대화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이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고 한다. 날이 저물고 있다고 말한다. 투라는 동의하며 해가 뜨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마법사는 이제 가봐야겠다고 결심한다. 이건 에레비온 은화, 가장 순수한 은화일세. 식사 비용으로는 충분할 거야. 투라는 감사히 받겠다며 사냥이 성공적이길 바란다고 말한다. 다시는 못 볼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다. 지나가는 길에 더 자주 들를 수도 있다고 한다. 집 밖에서는 양들이 계속 흩어져 풀을 뜯고 있다. 투라는 양들에게 모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양들은 고개를 들고 그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로 움직인다. 주인공은 다른 마법사를 만난 것은 처음이지만 그보다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 만인지 생각한다. 그의 말 속에 담긴 가벼움과 유머는 평생 만나본 어떤 어른보다도 자연스러웠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투라는 항상 기사들이 거만한 귀족들이 사용하는 감정 없는 사냥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왔다. 어쨌든 히자리산에는 더 이상 마물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키오는 숲속을 헤매며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전투의 흔적은 있지만 어떤 마물의 존재도 감지할 수 없다. 그는 마물이 이미 사냥당했는지, 도대체 누가 사냥한 것인지 아니면 촌장이 자신 외에 다른 마법사를 불렀는지 궁금해한다. 어느 쪽이든 다행이다. 누군가 마물의 목숨을 앗아갔고 상황이 괜찮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의 몸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키오는 즉시 몸을 돌린다. 아까 그 마물이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표범은 살아있었다. 머리가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마물의 망령임을 알아차린다. 그는 누가 이런 짓을 했을지 의아해한다. 표범의 발톱이 그에게 다가오지만 뒤로 물러나 피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마물 사체에서 마나를 흡수하거나 흩어버리지 않으면 망령이 된다고 생각한다. 마물을 사냥하는 마법사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뛰어올라 표범의 공격을 피한다. 키오는 이 마물을 죽인 자가 분명 마법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망령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의아해한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는 이내 그 생각을 떨쳐버린다. 기본조차 모르는 신참 기사가 이런 마물을 죽일 수는 없으니 다른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번개 화살을 준비한다. 공격은 놀라운 속도로 다가가지만 표범 바로 앞에서 소멸해버린다. 키오는 자신의 마법이 무효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마물의 만화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는 마물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다. 마법으로 마법을 무효화하려던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한다. 표범이 그의 등 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다. 그가 방어하려 하자 표범이 배기 공격을 시도한다. 그는 이 마물이 일개 기사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하급 귀족은 필요할 것이다. 키오는 다리를 다친 채 후퇴한다. 그는 이런 애딴 마을에서 이 정도 수준의 망령을 발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그는 깊은 숨을 내쉰다. 그는 그냥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을 거라면 저놈도 함께 데려간다. 그는 손에 모든 만화를 집중시키고 그것이 공격하는 순간 자신을 꿰뚫을 것이다. 표범이 발톱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그가 손에 모든 만화를 집중시키는 동안 둘 다 서로를 향해 돌진하지만 숲 한가운데서 빛이 날아와 마물의 복부를 강타하며 가로막는다. 키오는 놀라서 고개를 든다. 그리고 땅을 보니 마물의 절반이 파괴되어 있다. 투란이 괜찮냐고 묻는다. 키오는 양치기의 농담도 꽤 좋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자네도 마법사였군 이라며 왜 말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는 질문을 받고 그냥 떠날 수도 있었는데 왜 도왔는지 알고 싶어한다. 투란이 그에게 대답하기 시작한다. 어젯밤 늑대 사체를 식탁에 두고 주인공은 촌장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었다. 그의 실력이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키오는 아무런 보호도 없이 변경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가엾다고 대답한다. 마법사는 본래 신의 힘을 물려받은 자이므로 긍지를 갖고 무력한 평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마법사가 그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자신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 투라는 미소를 지으며 방금 각자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표범이 다시 공격을 시도하자 둘 다 물러선다. 그는 이 마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조심하라고 말한다. 귀족이 아니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여기서 버틸 테니 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대피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른다. 투라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방금 그 공격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문제없다고 한다. 키오는 그 공격이 전력조차 아니었는지 궁금해한다. 산속에 숨어 지내는 젊은 기사가 귀족들도 애먹을 망령을 사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베테랑 기사 키온의 생각이었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시골 마을에서 맺은 인연도 귀족들로부터 도망친 젊은 기사의 용기도 아니었다. 눈앞의 이 광경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마법사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투라는 항상 자신의 한계가 궁금했다고 말한다. 돌들이 그의 주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키오는 그를 말린다. 그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 상대는 강하다. 힘을 합쳐야 하지만 표범이 발톱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그러나 공격이 발사되어 마물을 가로막는다. 키오는 생각한다. 아니, 지금 나는 방해만 될 뿐이다. 방금 그 공격에는 반응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쓸모없구나.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마물을 향해 엄청난 마법을 펼치는 투란의 재능이 꼽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이런 젠장 전혀 먹히질 않잖아 라고 말한다. 그는 공격을 피한다. 키오는 물리 공격으로는 망령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고민하며 물러선다. 그러자 키오는 불이나 전기 계열의 힘을 써보라고 말한다. 표범 바로 위에서 불꽃의 호가 형성된다. 투란이 효과가 없다고 하자 키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답한다. 마법사의 힘을 다른 생명체에게 적용하려면 확실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어쩌면 그는 마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걸지도 모른다. 그때 그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운다. 그가 몬스터를 죽여 망령으로 만든 게 아닐까 하고, 만약 그렇다면 투라는 평생 만화를 흡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미 이렇게 강한데 불을 만들기만 하지 말고 쏘라고 외치는 동안 투라는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며 손에 순수한 불을 만들어낸다. 키오는 마법사에게 불을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제어하려면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즉시 해냈다. 투라는 땅에 발을 굳게 딛고 그 생물을 향해 주문을 날린다. 몬스터는 불타기 시작하더니 통제 불능 상태로 앞으로 달려간다. 키오는 그에게 집중하라고 소리친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만화를 공급해야 한다. 망령 전체를 불태워야 한다. 키오는 집중해서 그 주문을 계속 지켜본다. 그리하여 그는 망령을 완전히 탄화시킨다. 키오는 이긴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망령은 매우 강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귀족의 힘이 필요했지만 주인공이 해치웠다. 투란이 완전히 끝난 거냐고 묻자 키오는 저렇게 재능이 많은데 그저 평범한 산골 양치기였다니 하고 계속 생각한다. 또 다른 망령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먼저 만화를 흡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상상을 하라고 말해준다. 투라는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는다. 녹색 에너지가 몬스터에게서 스며 나오기 시작해 주인공의 손으로 흘러들어간다. 잠시 후 투라는 눈을 뜬다. 그의 만화 회로가 만화로 가득 찬다. 그렇게 주인공은 흡수를 완료한다. 키오는 약간의 쾌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번이 처음 만화를 흡수한 것이었다. 투라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키오는 각성 후 만화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몬스터나 마법사를 물리치고 그들의 만화를 흡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투라는 이번이 처음 만화를 흡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수준의 마법을 다룰 수 있다. 이것은 그가 터무니없는 선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청년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야. 키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매우 무례했다면서 어느 가문 소속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다. 투라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피부터 닦으라고 말한다. 집으로 돌아와 그의 팔은 붕대로 감겨있다.
키오는 그렇게 존귀한 분에게 그런 일을 시킨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며 사과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다. 투라는 이미 말했듯이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도 모르는 양치기일 뿐이니 제발 그만하라고 말한다. 알겠다면서도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 그처럼 강력한 마법사가 애 양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무례하게 굴려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투라는 어머니의 부탁이었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키오는 이 말을 듣고 놀란다. 투라는 세상 밖에는 귀족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마법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용당하다가 버려질 것이다. 키오는 그녀가 현명했다고 말한다. 투라는 키온이 과보라고 할 줄 알았다며 놀랐다고 인정하지만 키온은 그녀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마법사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약 20년 전 두 주요 귀족 가문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라비안 가문과 위대한 자하르 가문 사이의 전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아라비안의 약 3,000명의 기사 중 거의 1,000명이 죽었다.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였다. 슬프게도 그와 가까웠던 모든 이들이 그 3분의 1에 포함되어 있었다. 친구 덴버는 전쟁이 끝나면 세탁소를 열겠다고 했다. 스승님인 하트만은 아직 배울 게 너무 많다고 하셨고 사랑하는 가족은 자하르 가문에게 패배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가 옳았다. 기사의 목숨은 평민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 있지만 그녀가 틀린 한 가지는 그의 적성이었다. 지금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부끄럽지만 그는 매우 숙련된 기사다. 하지만 투라는 그조차 이기지 못한 망령을 쉽게 파괴했다. 그의 잠재력은 단순한 기사의 수준이 아니다. 최소한 귀족 수준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그의 적성은 최고 수준이다. 투라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사라고 하셨다며 그것이 거짓말이었는지 묻는다. 키오는 기사에게서 귀족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기사와 귀족 그 이상이며 아직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므로 그가 이 산을 떠나 세상을 탐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투란이 마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잡고 있는다며 사과한다. 혈통 능력은 귀족들이 그들의 조상인 프레얀에게서 물려받는 특성이다.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가 귀족과 기사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워 보이는 주문이 있었는지 혹은 만화조차 필요 없어 보이는 엄청난 마법이나 기술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투라는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키오는 만화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법사의 능력은 강력해진다고 대답한다. 투라는 후각이 좋고 돌 던지기를 잘한다고 말한다. 스승은 그의 후각이 유난히 좋다면 그것이 혈통 능력일 수 있다고 말한다. 투척 무기에 능숙한 것은 에레비온 가문의 특징 중 하나지만 매우 흔한 것이다. 주인공은 더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얼마 후 그는 이해했다고 말한다. 투라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묻는다. 스승은 그의 능력이 어느 가문 덕분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한다. 투라는 어느 가문이었는지 묻는다. 추격자 또는 사냥꾼으로 알려진 위대한 가문, 아라비안 가문과 전쟁을 벌였던 자하르 가문이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이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위대한 자하르 가문이라는 말을 되뇌인다. 자신이 적과 같은 혈통이라는 말인가 하고 생각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만나본 적도 없는 친척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그때 키온이 투란을 부르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투란은 그래도 라며 반박하려 한다. 하지만 스승이 말을 가로막는다. 그것은 어른들의 문제였으며 피를 피로 씻으려 한다면 전쟁은 영원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투라는 세상을 탐험하라고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키오는 그가 산을 떠나 힘을 추구한다면 비범한 능력을 가졌기에 필연적으로 자하르 가문에 합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가 평생 숨겨온 정체를 드러내면서까지 자신을 구해준 그 안에 있는 친절함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정상에 오르면 어쩌면 그런 끔찍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자하르 가문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투라는 자신의 생각이 아주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산을 떠나보고 싶어 합니다. 충분히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상처가 나으면 떠날 거라고요. 그를 친절하다고 부르며 그냥 살짝 긁힌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투란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집안에서 그는 마법을 사용하려면 만화가 필요하며 그래서 종종 전능의 열쇠라고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구절을 반복합니다. 히오는 이름 그대로는 아니지만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에 맞는 만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투라는 만화가 마법과 일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히오는 지금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만화의 난이도는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는 혈통, 둘째는 친화력, 그리고 셋째는 인과율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기사가 아닌 대부분의 귀족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마법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남쪽의 라비스타 혈통에게는 훈련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혈통의 힘입니다. 투라는 친화력에 대해 묻습니다. 히오는 익숙함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마법사가 특정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투라는 돌을 던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화염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히오는 즉시 동의하며 그가 더 단순한 불꽃을 만들었다면 그런 속도나 힘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과율인데 그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만화를 사용해 직접 목숨을 빼앗으려 하면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투라는 머리에서 빛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오는 이것이 인과율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확인해줍니다. 적절한 원인이 없고 목표가 너무 어려울 때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투라는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만화를 써서 바라기보다 목숨을 빼앗고 싶다면 불꽃을 만들어 던지는 것과 같은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점화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히오는 동의하며 그가 마법사 대신 학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합니다. 투라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동물을 조종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짐승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지 묻지만 히오는 그것이 만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주인공은 마법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히오는 뛰어난 마법사는 만화를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원리와 상황도 안다고 설명합니다. 투라는 생각해보니 자아르 혈통에 특별한 마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히오는 그들이 은신과 추적에 능숙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주인공은 동의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자신의 꿈과 냄새가 감지되지 않기를 생각합니다. 연기가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투라는 효과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히오는 주인공이 완전히 사라지자 놀라서 그를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성공했다며 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걱정하며 입가를 깨뭅니다. 방은 이제 투란 없이 텅 비었지만 그가 다시 공간에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본 지 오래되었지만 소름 끼친다고 말합니다. 전쟁 중의 기사들은 이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투라는 그것이 매우 불공평해 보인다고 말하지만 그를 무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몇 가지 마법 훈련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합니다. 투라는 그가 적 마법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히오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돌봐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그는 진심으로 그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 상인이 양들을 팔고 떠날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누가 양치기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먼저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투라는 양치기를 찾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며 자신의 소지품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그들이 양을 공정한 가격에 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모두 풀어주고 떠날 것입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시도할 수는 있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촌장은 이 자식은 한번 뱉은 말은 지키는 놈이고 그를 화나게 해서 얻을 건 없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깨뭅니다. 그래서 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알겠다고요. 그는 그에게 떠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키온과 주인공은 길을 계속합니다. 투라는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마을 사람들이 아직 보상금을 빚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키온은 마술을 잡은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싶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주인공은 동의하며 그렇다면 헤어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키온은 함께 여행하자는 제안을 거절해서 미안하지만 혼자가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투라는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스승은 잘 지내라고 말하고 주인공은 더 행복한 상황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소녀는 키온의 모습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왜 늙은 기사가 자신에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애정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지만 소녀는 남몰래 항상 아버지 같은 존재, 자신이 되고 싶은 남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돌길 위에서 모래가 움직이며 소리를 냅니다. 투라는 온몸을 가린 채 걸어갑니다. 그러다 손으로 눈을 닦으며 앞쪽에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는 유랑상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을 물어볼 참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막는 그가 누구냐고 묻자 투라는 혼자 여행 중이며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남자는 길을 따라가면 모레라는 도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투라는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돌아서려 하지만 한 남자가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그냥 가려는 건가? 무언가를 받으면 보답으로 무언가를 줘야지. 그들은 그에게 칼을 겨누고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투라는 그들이 산적이라고 말하고 상인들은 그렇다면 어쩔 거냐고 묻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할 사막에 있으니 그를 부주의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좋게 말할 때 배낭을 벗고 떠나는 게 좋을 거야. 그를 죽이고 옷을 벗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많아질 뿐이야. 투라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산적이었습니다. 그가 투란과 함께 집에 있을 때 컵 위에서 불마법을 만들어냈을 때 바로 익혔습니다. 투라는 그들을 상대로 마법을 연습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산적들은 이 미치광이가 마치 마법사인 것처럼 말한다며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러자 투라는 손을 움직여 바람 마법으로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는 공기 중에서 바람을 생성하는 대신 손으로 형태를 만들고 증폭시키는 것이 훨씬 적은 마나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적은 마나로 그렇게 강한 바람을 만들 수 있을 줄 몰랐고 산적들은 도대체 저게 뭐였는지 의아해합니다. 주인공은 표주박을 열고 물을 조금 꺼내 작은 얼음 말뚝을 만듭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마법을 겨눕니다. 산적들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고 그렇게 그들은 마법에 꿰뚫립니다. 투라는 이것이 근처에 물이 많을 때 유용한 마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돌을 던지는 게 더 빠르고 강한 것 같았다. 산적은 그가 마법사인 줄 몰랐다며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살려주기만 하면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고 말하지만 등 뒤에서 다른 산적들이 다가온다. 타란이 발을 움직이자 등 뒤에 있던 자들을 꿰뚫는 말뚝이 솟아오른다. 그 산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숨이 끊어져 있었다. 타란은 딱 한 가지만 묻겠다고 말하고 산적은 뭐든지 대답하겠다고 한다. 주인공은 어떤 여행자든 마법사일 수 있는데 아무 계획 없이 공격했는지 묻는다. 남자는 그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무례하게 말했을 때도 주인공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기에 그들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투라는 아주 유용한 것을 가르쳐줬다며 그에게 고마워한다. 남자는 정말로 살려줄 거냐고 묻지만 그의 머리 위에는 이미 물방울이 떠 있었다. 전에쿄는 투란이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산적 같은 쓰레기들에게는 절대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데 주저함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투라는 이해했다. 동정심에 살려준 목숨 하나가 선량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라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고 말한다. 상인 산적들이 다니던 길과 모래에 새겨진 바퀴 자국은 투란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새겼다. 그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주인공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쿄의 경고를 떠올리며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이익을 위해 주저없이 도둑질하고 목숨을 빼앗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다른 사람을 노릴 수 있다. 사막의 수레바퀴 자국이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듯 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투란의 마음도 점차 평온해졌고 이윽고 그는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다. 투란은 놀라며 경치를 둘러본다. 그는 이곳이 바로 그 작은 도시 미레이유구나 하고 말한다. 몇몇 사람들이 도시를 거닐고 있다. 투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건축 양식조차 마을과 완전히 달랐다. 이제 정말 도시에 온 것 같았다. 그는 과일 장수에게 실례합니다. 라고 말한다. 남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투라는 손님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쿄는 도시에 도착해서 쉴 곳이 필요하면 주점을 찾으라고 했다. 보통은 항상 하나쯤은 근처에 있기 마련이라고. 남자는 과일을 사지 않을 거면 가라고 말한다.
투라는 왜 그렇게 무례한지, 그리고 도시에는 질문하기 전에 과일을 사야 한다는 숨겨진 규칙이라도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는 얼마냐고 묻고 상인은 이페테라고 말한다. 외국인처럼 보이니 그게 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동전으로 내도 괜찮다고 한다. 투라는 동전 하나를 건네며 주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남자는 길을 따라 내려가 망토가게 뒤를 보면 파란 지붕이 보일 거라고 말해준다. 그곳이 도시에서 가장 큰 주점이었다. 주점 직원인 리나가 그를 환영한다. 그녀는 잘생긴 손님이라고 말하고 타라는 하룻밤에 얼마인지 묻는다. 그녀는 16듀페라고 대답하고 주인공은 머물겠다고 말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근처에 현상금이 걸린 마물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레나는 그에 대해 묻는다. 투라는 마물을 죽여 만화를 흡수하면서 돈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그는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묻고 레나는 그를 손님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한다. 얼마 후 그는 시청에 대해 물으며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레나는 시청이 뭔지도 모르는 그를 보고 정말 촌뜨기임에 틀림없다며 놀란다. 그녀는 시청이 공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그곳에서 일하는 관리들은 도시의 영주가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해가 졌으니 아마 이미 문을 닫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냥 계약을 찾고 싶다면 내일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녀는 그가 마물 사냥꾼인지 묻고 투라는 그게 뭐냐고 되묻는다. 레나는 평범한 사람이 마물을 사냥하면 마법사가 된다고 설명하며 그도 마법사가 되고 싶냐고 묻는다. 물론 그런 어리석은 미신을 누가 믿겠는가? 하지만 한 남자가 그의 어깨를 건드린다. 그는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며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말한다. 리나는 미단이 살아있는 것에 놀라고 그 젊은 남자는 마법사가 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투라는 그가 자신의 어깨를 만진 것에 놀라고 미단은 사과한다. 주인공은 방금 한 말에 대해 더 들을 수 있는지 묻고 미단은 마법사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거냐고 묻는다. 마법사들은 마물을 사냥해서 더 강해진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평범한 사람이 마물을 물리치면 마법사가 된다. 그들 넷은 마법사가 되기 위해 마물을 사냥하고 있었다. 투라는 그들 중에 마법사가 있냐고 묻지만 소년들은 이 도시에는 영주와 그의 세 마법사뿐이라고 부인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장비가 너무 허술해서 그가 마물을 사냥하는지 궁금해한다. 투라는 무기가 있다며 가방을 보여준다. 미단은 그것이 꽤 사용감이 있는 새총이라고 지적한다. 주인공은 달걀 크기의 무언가를 쏘는데 좋다고 설명하고 미단은 마물토끼와 여우를 사냥하는데 좋다고 말한다. 사실 그들은 다른 명사수가 한 명 더 필요하다며 함께 사냥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투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는 그들과 함께 사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거절하지만 고마워한다. 꽤 정신없는 하루였다. 아직도 마을을 떠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데 소음이 그의 주의를 끈다. 그는 문 앞에 누구냐고 묻는다. 들은 말을 기억하며 그는 동굴에서조차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도시는 안전하지 않았다.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투라는 손에 주문을 준비하고 침착하게 문을 열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에 놀란다. 레나는 자고 있었냐고 묻는다. 그가 추울까 봐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한다. 투라는 소녀가 머리를 푸는 것을 보며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보이는 그대로라고 말한다. 적은 돈만 내면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고 한다. 타라는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어떡하냐고 묻는다. 레나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다. 그의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즉시 부처를 흉내낸다. 소녀는 이에 경악한다. 전에 쿄는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소리쳤었다. 주점의 하녀나 창녀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 성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법사들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여자에게 옮길 수 있으니 욕망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투라는 도시도 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텐트, 그리고 이제는 레나. 사소한 정보와 대화에 값을 매기다니. 도시는 정말 무지하다. 주인공은 한 남자가 무언가 궁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는 솔직히 그 녀석은 꽤 쓸모없어 보이는데 왜 미단이 아까 그를 불렀는지 묻는다. 다른 남자는 동의하며 말이 너무 많아서 미끼로 쓰기 딱 좋겠다고 덧붙인다. 미단은 그 녀석이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런 무기로 사냥한다니 그도 걱정이 됐나 보다.
자기가 말한 것의 1%라도 사실이라면 살아남겠지. 투라는 도시도 아주 무지렁이는 아니구나 생각하며 미소 지은 채 돌아섰다. 며칠 전 시청에서 한석이가 인사를 건네며 어떻게 도와드릴지 물었다. 투란이 공무원이냐고 묻자 석이는 자기가 그렇게 보이냐며 쏘아붙였다. 주인공은 마물을 사냥하러 왔다고 말했다. 세상은 그에게 친절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다. 생각해보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대해주길 바란다면 방법은 간단했다. 자신이 마법사임을 밝히기만 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대할 것이었다. 주인공은 포스터를 집어들었다. 석이는 보고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말했다. 투란이 까마귀 마물에 대해 묻자 석이는 그게 고양이로 보이냐며 쏘아붙였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그 마물을 죽이면 시체를 도시로 가져와야만 한다. 마법사가 만화로 흩어놓지 않으면 망령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마물을 죽이고 시체를 버리면 범죄이며 처형당할 것이다. 투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마물이 망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그는 기사들은 마물을 사냥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석이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들의 임무는 도시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물 사냥은 그 같은 불량배들이나 처리하는 일이었다. 그는 투란이 떠나자 도시 밖에서 썩어갈 시체가 하나 더 늘겠다고 말했지만 까마귀는 싸늘하게 누워있었다. 투란은 가슴에 구멍 하나만 뚫린 채로 그것을 건넸다. 석이는 불가능하다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렇게 빨리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혼자서 죽인 건가? 주인공은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는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어 했고 다른 석이는 그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고했다며 좀 쉬라고 말했다. 그는 날개가 온전하다니 놀랍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레이드 크로우를 이런 상태로 가져올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고는 옆을 쳐다보았다. 그는 왜 아직도 여기 있는지 궁금해했다. 투라는 사냥할 마물이 더 있는지 물었다. 석이는 놀라며 아직 더 사냥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다. 잠시 후 리나는 메뉴에 있는 가장 비싼 음식들을 모두 내왔다. 그녀는 누군가 사흘 만에 마물 30마리를 해치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주인공은 돈만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었다고 말하며 조용히 먹을 뿐이었다. 그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목표는 마물의 만화였다고 생각했다. 그 덕분에 그는 더욱 강해졌다. 형과 함께 있을 때보다 만화가 많이 늘었지만 한계가 느껴졌다. 약한 마물의 만화만으로는 더 강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혹시 좀 훔쳐 먹은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리나는 그가 혼자 다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랐지만 돼지처럼 먹어댔다. 요리사는 이렇게 푸짐한 잔치를 준비한 지 오래되었다며 그가 맛있게 먹어줘서 기쁘다고 말했다. 투라는 맛있었다고 말했고 요리사는 다음엔 더 맛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한 불량배가 주인공의 후드를 잡아당겼다. 그는 혼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다며 이 마른 녀석이 요즘 돈을 꽤 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들에게 좀 기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주인공은 그의 손을 쳐냈다. 다른 남자가 그 행동에 대해 주인공을 모욕했다. 투라는 기부를 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다른 일행 중 하나가 주먹을 날렸지만 주인공은 그저 피하고는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도적 중 하나가 의자를 잡고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투라는 손으로 맞고는 그의 이마에 꿀밤을 먹일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또 다른 남자를 쓰러뜨렸다. 리나는 다시는 자기 선술집에서 싸우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했다. 잠시 후 미단이 사과했다. 그 두 사람 모두 야단쳤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다. 그들은 요즘 돈이 정말 부족했는데 그를 보고 질투가 났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말했고 그들은 따랐다. 투란이 사정이 어렵냐고 묻자 미단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사흘 정도 후면 숙박비를 낼 수 없게 되지만 그건 자기들 문제라고 했다. 주인공은 동전 주머니를 건넸다. 미단이 왜 이러냐고 묻자 주인공은 자신을 영입하려 했을 때 보여준 친절에 대한 대가이며 공짜는 없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미단은 정보는 많다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오후 도시에서 투라는 이번이 이 도시에서의 마지막 사냥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숲속을 조용히 걸었다. 미단이 다음 마을에 대한 정보를 주었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용한 정보가 많았다. 미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현만큼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점이 그를 더 순수하고 친절하게 만들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는 냄새를 맡고는 자신이 틀렸기를 기도했다. 그때 그는 긁힌 자국이 있는 나무를 발견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것, 나무에 기댄 채 산산조각 난 시체를 보았다. 주인공은 그것이 미단 일행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또 다른 시체는 이미 싸늘했고 그 옆에는 은화 3개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미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토끼에게서 나는 것이었다.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린 괴물토끼가 주인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투라는 즉시 일어섰다. 그는 토끼의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피했다. 그는 속으로 빠르다고 생각했다. 그 일격에 거의 맞을 뻔했다. 그는 약간의 만화와 함께 온 힘을 다해 새총을 돌리기 시작했다. 돌멩이는 토끼를 향해 발사되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접근했지만 토끼는 앞발과 귀로 그것들을 쳐냈다. 투라는 녀석이 투척 공격을 막는데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토끼는 다시 땅에 착지하여 그를 향해 도약했지만 직후 주인공이 사라지자 완전히 허를 찔렸다. 투란이 주문을 외우고 그 뒤에 나타나자 토끼는 공중에서 멈췄다. 마물의 목에 단검을 꽂아 넣고 그는 즉시 물러나며 자신의 존재감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토끼는 발톱으로 나무에 부딪혔고 나무를 쉽게 반으로 잘라버렸다. 그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몇 그루의 나무를 더 베어버렸다. 숲은 연기로 가득 찼다. 토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큰 비명을 질렀다. 피를 흩뿌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땅에 쓰러져 숨이 끊어졌다. 투라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그 괴물의 시체에 다가갔다. 그러고는 손을 그쪽으로 향하고 쉽게 만화를 빨아들였다. 투라는 자신이 흡수하는 만화의 양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마주쳤던 표범보다 훨씬 많았다. 어떤 목소리가 그가 정말 마법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투라는 동의했고 남자는 애 정체를 숨겼냐고 묻는다. 투라는 유품을 전해줄 가족이 있냐고 묻지만 남자는 두목의 이름을 부르며 없다고 대답한다. 미단은 근처에 오름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그곳에 도서관이 있다고 말했었다. 투란이 그게 뭐냐고 묻자 미단은 수천 권의 책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투란은 더 관심을 보였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투란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묻는다. 미단은 듣기로는 마법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고 타라는 결심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했던 도시로 가기로. 타라는 미단을 내려다보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타라는 줄을 선다. 작은 마을 뮤르에 감탄했던 자신이 거의 부끄러워질 정도였다. 대도시 오름은 차원이 달랐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할 줄은 몰랐고 그들은 수배 중인 범죄자를 검문하고 있었다. 대도시답게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멈춰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투란이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남자는 출입 금지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더러운 옷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투란에게 먼저 몸이라도 좀 씻고 오라고 말한다. 도시 한가운데 덩굴로 뒤덮인 탑이 있었다. 투란은 이게 바로 미단이 말했던 도서관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거대했고 마법으로 지어진 게 틀림없었다. 그가 앞으로 다가가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자 경비병은 이곳은 마법사 전용이라고 말한다. 투란이 자신은 마법사라고 말하자 경비병은 의심스러워한다. 경비병은 마법사를 사칭해서 죽고 싶냐고 묻는다. 이런 미친놈을 상대하게 될 줄이야. 저런 놈이 마법사일 리가 없지. 그래서 그는 일종의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히오는 마법사들은 서로의 만화를 감지하여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상대가 자신보다 강한지조차 알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그 순간 투라는 눈을 뜨고 자신의 모든 만화를 그 경비병에게 방출한다. 남자는 그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땅에 쓰러지며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투란이 평범한 마법사가 아니며 적어도 귀족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을 발리우스 가문의 기사 케냐라고 소개하며 어느 가문 출신인지 묻는다. 투란이 들어가려면 말해야 하냐고 묻자 케냐는 아니라고 답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발리우스 가주님의 허가가 필요하며 자신이 연락을 취하겠다고 한다. 저택에서 주인공은 목욕을 한다. 그는 간단한 절차일 거라고 생각했다. 한 하녀가 다가와 그의 팔을 닦아준다. 투라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의아해한다. 그리고 그는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는 자기가 직접 씻으면 문제가 되냐고 묻지만 하녀는 손님 시중을 제대로 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다. 잠시 후 다른 하녀가 감탄한다.
타란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입을 가린다. 주인공은 자기 얼굴에 뭐라도 묻었냐고 묻지만 여자는 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며 용서를 구한다. 타란은 용서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여자는 그에게 그렇게 편하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데 바로 그때 이게 무슨 소란이지 하는 목소리가 다가온다. 소녀는 그가 거짓골로 도착한 손님이냐고 묻는다. 목욕하고 좋은 옷을 입으니 왕자님 같다며 그녀가 말한다. 한 경비병이 아가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한다. 타란이 자신을 소개하고 아젤라도 마찬가지로 소개한다. 그녀가 어느 가문인지 묻자 주인공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아젤라는 아쉽다고 말한다. 그가 정체를 숨기고 있으니 좀 놀아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자신의 만화를 방출한다. 주인공을 차갑게 쳐다보며 그녀는 그의 만화를 보여달라고 말한다. 타란은 그저 정면으로 마법을 받아낸다. 주인공의 힘이 푸른빛으로 변하더니 그는 여자의 에너지를 반사한다. 하녀들은 경비병의 보호를 받지만 만화의 격돌은 약해진다. 이후 타란은 깊은 숨을 내쉰다. 아젤라는 그것에 놀란다. 그녀는 웃으면서 손을 떤다. 그녀는 그를 경이라 부르며 자신과 결혼하고 싶냐고 묻는다. 투라는 그녀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몰라 할 말을 잃는다. 아젤라는 그가 놀랄 줄 알았는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이냐고 묻는다. 게다가 지금 자기 옆자리가 비어있으니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리고 소녀는 떠난다. 투라는 홀로 남겨진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았는데 역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적어도 그녀가 자신과 동급의 마법사라고 생각하며 과연 평범한 인간인지 의문을 품는다. 마침내 발리우스 가문에서 주인공은 가주와 만난다. 남자는 젊은 귀족을 환영하며 자신을 오름의 영주 러그 발리우스라고 소개한다. 투란도 자신을 소개하고 러그는 그들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냐고 묻는다. 그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며 투란에게 미리 경고한다. 그는 고대 마법이나 힘을 증폭시키는 비법 같은 건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투란은 관심 없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러그는 어차피 비밀도 없으니 그가 뭔가를 원한다면 못 줄 것도 없다고 대답한다. 시간이 늦었으니 쉬고 내일 계속하자고 말한다. 투라는 가주님의 친절을 잊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탑 근처에서 케냐는 귀족 영주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천공의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문이 열리고 투라는 놀란다. 끝없는 나선형 계단을 보며 그는 이게 도서관이구나라고 말한다. 한 여자가 영주님은 처음 뵙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곳의 사서였다. 가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의 이용 규칙을 설명할 것이며 규칙은 간단하다고 한다. 투라는 이 아이가 사서인가 하고 생각한다. 그녀는 첫 번째 규칙은 손해배상이고 두 번째는 책을 가져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을 잇는다. 그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안 그녀가 계속 감독할 것이라고 한다. 투라는 알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책을 읽을 거라면 이상하니까 좀 떨어져 있어 달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사서라면 이곳의 책들을 읽어봤을 거라고 추측한다. 여자는 그렇다고 말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로맨스나 코미디 중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며 투라님은 젊으시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어쩌면 성인용 서적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투라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고 싶다고 말한다. 사서는 책 수십 권을 가져오며 대부분이 수백 년 된 책이라 그가 찾는 일반적인 지식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며 이쪽 구역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투라는 책 한 권을 집어든다. 그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고 이내 이거 굉장한데라고 생각하며 몰두하기 시작한다. 투라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이제 그는 세계의 지리, 종족, 마법사의 예절, 아이템 가공법, 심지어 고대 제국의 괴물과 유물까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의 세상은 더욱 선명하고 생생해졌다. 러그는 그가 도서관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투라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러그는 그를 귀족으로 대우하고는 있지만 도서관을 사용하게 해준 것은 호의였으며 그 호의에 보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최근 오렘 북쪽에 마수가 나타나 여행객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마수를 토벌하기 위해 보낸 기사 4명이 잡아먹혔고 돌아오지 못했다. 귀족이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2명밖에 동원할 수 없다고 한다. 그가 합류하면 3명이 되어 더 안전할 것이다. 투라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마법사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이해했지만 조금 이상했다. 보통 마법사들은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러그는 북쪽 길이 오렘의 유일한 교역로이기 때문에
열흘 동안 막혀 있었으니 빨리 마술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투라는 벌써 열흘이나 지났다고 생각한다. 가서 빨리 끝내고 다시 돌아와 도서관을 이용해야겠다. 밖에서는 몇몇 병사들이 걷고 있다. 3명의 마법사가 그들 앞서 걷는다. 아젤라는 기지개를 켜며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한다. 설마 손님을 마수 사냥에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고 한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가 하고 생각한다. 손님인 건 둘째치고 아버지가 좀 유난스럽다고 한다. 그녀의 오빠는 과장한다고 말하고 아젤라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계속해서 티격태격한다. 젊은 남자는 자신을 마빈이라고 소개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하지만 투란의 시선은 여자에게 향해 있다. 아젤라는 앞에 있는 돌을 걷어차며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서 쉬고 싶다고 말한다. 마빈이 자기 여동생에게 관심 있냐고 묻자 투란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자 마법사는 잘됐다고 말한다. 아젤라는 그만하라고 여러 번 소리친다. 2명의 기사가 부서진 마차를 조사하고 있다. 한 명이 이게 그 녀석 짓인가 하고 묻자 다른 한 명이 그렇다고 답한다. 자네가 북쪽 길에 흩어져 있는 걸 보니 내려오는 길에 공격당한 것 같다. 투라는 상황을 분석한다. 그는 손자국을 발견한다. 그는 원숭이 짓이라고 말한다. 아젤라가 의문을 표하자 투라는 손 모양을 가리킨다. 상인들을 공격한 뒤 숲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는 흔적을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젤라는 자신이 타고난 마법도 겨우 쓴다며 마빈에게 할 수 있냐고 묻는다. 그는 별로라고 답한다. 투라는 자신이 한번 보겠다고 말한다. 아젤라는 그가 우리 일행이 맞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추적에는 익숙하다고 설명한다. 눈을 감고 탐색 마법을 사용한다. 무언가가 그의 의식을 이끈다. 어떤 냄새가 숲속으로 그를 안내하기 시작한다. 투라는 저쪽이라고 가리킨다. 원숭이는 개울가에서 멈춰 있었다. 목욕을 한 것 같다. 아젤라는 마수가 흔적을 지우려고 몸을 씻기까지 하냐며 위아해한다. 투라는 아마 그냥 씻고 싶어서 씻었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더 강한 냄새를 맡고는 뒤에 있다고 경고한다. 거대한 고릴라가 기사들 뒤에 나타난다. 그리고는 돌멩이 몇 개를 집어든다. 수염난 남자가 조심하라고 외치는 동안 다른 기사들은 돌 파편에 맞는다. 투라는 옆으로 뛰어 피한 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본다. 한 기사가 숨져 있다. 아젤라가 그들을 방패로 쓴 것이다. 그러고는 2 시체를 뒤로 던져버린다. 투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젤라는 공격하라고 소리친다. 기사들이 고릴라를 향해 돌격한다. 아젤라는 너무 빠르다며 도망치는 마술을 쫓으라고 소리친다. 투라는 재빨리 새 총을 준비한다. 여자는 계속해서 모두에게 쫓아가라고 명령한다.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가고 그 음속에 가까운 속도의 여자는 깜짝 놀란다. 돌멩이가 고릴라를 꿰뚫는다. 아젤라와 마빈이 돌아본다. 투라는 계속해서 새 총을 돌리며 얼굴에 미소를 띈다. 고릴라는 잠시 후 쓰러진다. 아젤라는 마법을 준비하며 죽으라고 말한다. 불의 용이 그녀의 팔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고릴라를 향해 돌진하여 그 지역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투라는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발리우스 가문의 화염술사 혈통의 힘이구나. 기사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며 한숨을 쉰다. 아젤라는 아까 그 돌멩이가 날아올 때 순간 오싹했다고 말한다. 마빈이 무서웠냐고 묻자 아젤라는 닥치라며 계집애처럼 소리 지른 건 너였다고 쏘아붙인다. 기사들은 일어나 서로를 돌보기 시작한다. 투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수의 기습이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피할 수 있었던 전투였다. 투라는 옆을 쳐다본다. 마력에 따라 신체가 강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은 기사들보다 몇 배는 더 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그들을 이용했다. 마빈은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묻는다. 투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아젤라는 그보다 중요한 건 빨리 만화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 사람은 고릴라에게 손을 향한다. 투라는 흡수를 시작한다. 책에서 읽은 대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흡수하더라도 강화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젤라는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다며 자신의 성장 한계를 저주한다. 마빈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버지가 왜 손님을 함께 보냈는지 이해한다. 자신과 맞먹는 수준의 마법 숙련도와 만화를 가졌는데 아직 성장 한계에도 도달하지 않은 귀족이라니.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비는 투란이 아니었다면 결코 고릴라를 잡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추적 기술부터 마무리를 지은 마지막 일격까지 모두 그의 공이었다. 투란은 과장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너무 늦게 알아채서 공격을 허용한 것이 아쉬웠다고 한다. 그것이 탐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각성 능력은 마수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우리가 쓰러뜨린 원숭이는 큰 손과 눈을 가졌지만 원래 모습과는 달랐다. 아마도 물건을 엄청난 힘으로 던지는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마비는 감탄하며 투란이 그렇게 빨리 알아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투란은 도서관에서 마수 도감을 봤다고 말한다. 그 귀족은 그 구식 장소에는 방문객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아젤라는 동의하며 한번 가봤지만 어려운 책들뿐이었다고 말합니다. 투란은 기회가 되면 사서에게 더 쉬운 책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묻습니다. 사서요? 주인공은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의아해합니다. 나중에 도서관으로 돌아가자 사서가 달려와 주인공을 환영합니다. 투란은 자신이 부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사나 평민도 감히 귀족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이 도시에서 그들을 부르는 올바른 호칭은 가카입니다. 게다가 사서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사서는 놀라서 입을 벌렸지만 이내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아차렸냐고 묻습니다. 투란이 확인하자 그녀는 그의 허가증을 보고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도서관 안에서는 어떤 것도 그녀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투란은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묻습니다. 사서는 이름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불러도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내 사랑처럼 귀여운 것을 제안합니다. 투란은 그냥 그녀를 사서라고 부릅니다. 여자는 며칠 동안 자신에게 명령만 하던 그가 갑자기 예의를 차리니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투란은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조금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고대 제국의 마법사인지 물었지만 사서는 부정합니다. 그녀는 인간조차 아닙니다. 그녀는 정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것에 깃들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깃들면 사령이 됩니다. 하지만 애매한 것에 깃들면 그냥 정령일 뿐입니다. 이 모습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투란의 취향은 좀 이상합니다. 주인공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녀는 물에 비친 모습과 같다고 말합니다. 투란은 가까이서 그녀를 분석하기 시작하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사서는 그만하라고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투란은 사과합니다. 그녀는 침입자에게 직접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를 거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서관의 책을 함부로 다루는 모든 이들을 벌할 것입니다. 투란은 발리우스 가문의 수장은 그녀의 존재를 모르거나 어쩌면 도서관을 이용했던 누구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서는 아무도 그녀를 인지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창조자는 특정 유형의 존재가 특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투란만이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형이 무슨 뜻이냐고 묻고 그녀는 마법사들이 항상 말하는 혈통이라고 설명합니다. 투란은 자신의 혈통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아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확인해 주길 원하냐고 물으며 자신의 몸을 조사하도록 동의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투란은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웃기 시작하고 그는 그녀가 진심인지 의아해하지만 유령은 그의 가슴을 만집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이 연결되었다고 말하고 투란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몇 가지 사소한 혈통이 있지만 주된 것은 자아르 가문의 특징인 추적자이자 사냥꾼의 혈통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며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섞여 있었다고 하자 그는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사서는 그가 서로 다른 혈통을 가진 두 사람의 결과물이며 다른 하나는 아직 봉인되어 있어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두 혈통이 결합될 때 봉인된 혈통이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투란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평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교양 있고 박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혈통이 많이 희석되었더라도 어떤 귀족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알겠다며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맙다면 한 달 더 머물라고 대답합니다. 도서관 정령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투란은 더 이상 혼자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온갖 종류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선은 약탈당해 도서관에서 사라진 책들의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직접 자연의 원리를 배우는 것은 그야말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질병이 이 미생물들로부터 발생하며 생물의 부패는 이 세균들이 그것들을 먹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빛의 굴절, 마찰열, 그리고 상처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투라는 부패를 시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과를 만집니다. 그것은 쉽게 썩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마법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더 적은 만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법 능력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일부 강력한 가문들이 이런 종류의 지식을 독점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만약 모든 마법사들이 이것을 안다면 그들은 우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 수준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며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치에 맞는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투라는 그녀에게 떠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의 주인이 이미 매우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선은 그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녀는 그를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투란이 떠날 수 있는지 묻자 그녀는 안 된다고 하며 그가 머무르면 잘 돌봐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없다며 돌아섭니다. 그녀는 이 대륙에는 신들의 유산이 많으니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정령이 있을지도 모르니 때때로 확인해보라고 덧붙입니다. 투라는 돌아서서 그녀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사선은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말라고 합니다. 그는 아직 읽고 싶은 책이 많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자 투라는 도서관에서 얻은 대륙 지도에 따르면 이라고 생각하며 도시를 떠납니다. 자하르 가문의 본거지인 에메랄드 사막은 오렘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자하르 덱가문으로 갈 것이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사라질 것이었다면 지난 18년 동안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그가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숲에서 무언가 소리를 듣습니다. 말이 분노에 차 울부짖습니다. 투라는 덤불 뒤에서 엿봅니다. 그는 말이 기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것이 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괴물에게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악마를 저주하며 애완 짐승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투라는 그쪽을 쳐다봅니다. 그는 그들이 틈을 만들려는 다크 엘프드림을 봅니다. 그들은 마법을 준비합니다. 땅 위에 2개의 슬라임이 형성됩니다. 투라는 책에서 읽었던 다크 엘프의 강령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쓰러진 남자가 먼저 엘프들을 공격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도와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놀랍니다. 엘프들이 그 남자를 먹습니다. 여성 엘프가 이것이 누구의 손인지 물으며 한 조각을 요청하지만 동료는 다른 쪽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투라는 생각했다. 저런 족속들이었군. 그는 은신 마법을 사용한다. 엘프들이 계속 시체를 뜯어먹던 중 한 놈의 머리가 터져버린다. 다크 엘프가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자 피가 바닥에 튄다. 그녀는 겁을 먹는다. 그녀는 자신의 마수에게 앞으로 모이라고 명령한다. 투라는 돌을 던진다. 돌은 그녀의 어깨에 있는 염소뿔에 맞는다. 엘프는 어떤 놈이냐며 모습을 드러내라고 소리친다. 그녀가 소환한 마수가 경로에 있던 나무를 파괴한다. 그녀는 그의 은신 마법을 눈치챈다. 그녀는 계속 숨을 수 있는지 보자고 말한다. 그녀는 냄새로 그를 찾아내기 위해 괴물 여우를 소환한다. 타란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다. 다크 엘프가 그를 돌아본다. 그녀는 이 빌어먹을 악마 놈이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마수들에게 그의 목숨을 빼앗으라고 명령한다. 타란은 두 손을 마주친다. 손을 펼치며 외친다. 파이어 에로우. 그의 앞에서 연소가 일어난다. 마수들이 계속 그를 향해 돌진한다. 타란은 마수 하나를 피한다. 그는 땅에 쓰러지며 생각했다. 빨랐어. 먼저 한 놈을 해치우길 잘했군.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놀란다. 괴물 여우가 그의 다리를 무는데 성공했다. 타란은 그 생물을 걷어찬다. 그는 다시 앞을 향해 돌아선다. 황소가 다시 그에게 돌진한다. 황소는 그를 나무에 내던진다. 타란은 피를 뱉는다. 그는 기침하며 땅에 쓰러진다. 엘프는 감히 자기 켈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라며 꼴 좋다고 말하지만 말이 그녀의 얼굴을 걷어찬다. 말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다크 엘프를 짓밟는다.
마수들이 그녀를 향해 돌아선다. 그들은 그녀를 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며 전진한다. 엘프는 감히 자신에게 이런 굴욕을 주다니 반드시 목숨을 빼앗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또 다른 공격이 이어진다. 돌멩이가 그녀의 눈을 터뜨린다. 투라는 이미 일어나 새총으로 쏘고 있었다. 마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투라는 여전히 과다출혈로 고통스러워하며 심호흡한다. 그는 무릎을 꿇는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말이 그에게 다가온다. 투라는 놀라 고개를 든다. 그는 말에게 기대며 고마워한다. 잠시 후 금발 남자가 눈을 뜬다. 그의 앞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남자는 겁에 질려 소리친다. 그는 앉아있는 투란과 마주하게 된다. 투란이 말한다. 깨어났군. 남자는 그가 누구냐고 묻고 투란은 그가 다크 엘프들에게 공격받고 있었고 자신이 구해졌다고 설명한다. 그의 말이 뒤에서 다가온다. 금발 남자는 말을 쓰다듬으며 틸리라고 부른다. 투라는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아주 똑똑하다고 말한다. 금발 남자는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자신을 버크 가문의 아지즈라고 소개한다. 투란도 똑같이 한다. 그는 다크 엘프들과의 충돌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묻는다. 하지만 금발 남자는 아니라고 하며 하인들과 순례 중이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공격받았다고 설명한다. 다른 종족들이 폭력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한탄하며 울기 시작한다. 그는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투란이 가족이었냐고 묻자 아지즈는 어릴 때부터 순례길에 함께했던 기사들과 하인들이었다고 말한다. 투란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2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많은 엘프가 공격했는지 묻는다. 아지즈는 아마 그게 전부였을 거라고 말한다. 투라는 정찰 마법을 사용한다. 그는 숲 전체를 훑어본다. 그는 주변에 정말로 더 이상 다크 엘프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지즈는 급한 일이 있냐고 묻고 투라는 자신도 순례 중이라고 말한다. 금발 남자는 그렇게 강한 분이 아직 순례 중이라니 혹시 대가문이 자제가 아니냐고 묻는다. 투라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말한다. 한 명은 기습했고 다른 한 명과는 고전하다 겨우 이겼다고 한다. 그는 만화를 방출한다. 아지즈도 똑같이 한다. 둘은 서로의 수준을 감지한다. 아지즈는 그가 그리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크 엘프들의 만화를 흡수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약했을 것이다. 2명의 네크로맨서를 상대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아마도 전투 감각이 뛰어난 모양이다. 그는 왜 저런 사람이 혼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만약 갈 곳이 없다면 버크 가문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한다. 목숨을 구해준 것에 보답하고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한다. 버크 가문은 북쪽에 있는 아라비안 대가문이 가신이다. 그들은 유서 깊은 인챈트 장인 가문이다. 그에게 딱 맞는 마법 유물을 만들어줄 것이다. 잠시 후 2사람은 모든 부하들을 위해 무덤을 준비한다. 아지즈는 마침내 끝났다고 말한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싶지만 비웃지 않아 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부하들의 희생에 눈물 흘리는 귀족이라니 한심하게 보였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정의로운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자들은 신들과 함께 천상의 궁전에서 살게 될 거라고요. 그들을 애도하는 것은 약함이며 진정한 귀족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가족을 잃고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면 전 평생 약자로 살겠습니다. 투라는 그건 약함이 아니라 다정함이라고 말한다. 아지즈는 어차피 함께 여행할 사이니 나이 차이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말을 놓자고 제안한다. 그는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한다. 투라는 그의 손을 보며 생각했다. 그는 내 친구였다. 그리고는 자신도 잘 부탁한다고 말한다. 잠시 후 아지즈가 잠시 쉬었다 갈지 묻는다. 투라는 저 상자가 뭐냐고 묻는다. 그는 이게 냉장 상자라며 지난 마을에서 음식을 많이 싸왔다고 설명합니다. 투라는 항상 차갑냐고 묻습니다. 아지즈는 그렇다며 어떤 음식이든 문제없이 일주일 정도는 버틸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 마법 아이템이야. 다른 하나는 나무를 좀 모으면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누가 다가오면 경보도 울려주지.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이것은 세정 기능이 있는 아이템이야. 투라는 마법 아이템이 이렇게 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단하네요. 그러고는 이 옷만으로도 자신의 목숨 값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지즈는 이런 건 별거 아니라며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주지. 게다가 그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게 없지. 함께 여행하면서 동물을 조종하는 것부터 번개를 소환하는 것까지 그가 사용하는 마법의 종류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을 마법 수련에만 보낸 건지 아니면 어떤 마법이든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혈통 능력인지 궁금해합니다. 투라는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가문 출신인지 캐묻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상기시킵니다. 아지즈는 농담이었다며 그런 터무니없는 혈통이 존재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30살도 안 되어 보인다며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투라는 한 달 정도 지나면 19번째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지즈는 올해 43살이 된다고 말합니다. 겨우 24살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 정도의 마력으로 네크로맨서 2명을 물리쳤다고 했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세상에 천재가 둘이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자네 수준은 아니지만 내 혈통도 혈통이니까. 그래도 자네 나이 또래의 다른 천재를 알고 있지. 내 사촌이야. 투란이 그 사람에게 마법 아이템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냐고 묻지만 아지즈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직계는 아니지만 본가 출신이야. 주인공은 놀라며 묻습니다. 혹시 아라비안의 공주님인가요? 아지즈는 그녀가 미래의 대가문이 수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확인해줍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가문의 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아지즈는 평범한 마법사 가문과 달리 대가문이 수장은 자신의 친자식에게 쉽게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가문에는 같은 세대의 친척이 수십 명이나 있지. 그들 중에서는 항상 가주의 아들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야. 그런데도 가주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재능을 가진 그녀 메사가 태어났어. 마법 각성 후 불과 10년 만에 그녀는 가문의 마법과 모든 종류의 전투 마법을 마스터했지. 그 결과 그녀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타라는 그 정도의 힘이라면 그녀의 가문이 미래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해주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아지즈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마력까지 물려받았지. 물론 나도 일부를 받긴 했어. 나도. 주인공은 대가문이 정상에 있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금발 남자가 다 왔다고 알립니다. 그 직후 주인공은 놀랍니다. 그의 앞에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지즈는 이곳이 아라비안의 중앙 영지인 다킨 평원, 버크 가문의 영지인 자발린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맞이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아지즈는 즉시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투라는 그를 보며 생각합니다. 43살인데 아버지는 그에게 품위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마님이라고 불러야지. 투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지즈는 투란을 남쪽에서 사귄 새로운 친구이자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그 길이 위험하지 않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아지즈는 다크 엘프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감히 자기 아들을 노렸다며 직접 군대를 이끌고 쓸어버리겠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부하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은인이 어느 가문 소속인지 묻습니다. 투라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민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아지즈는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투라는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럼 알려진 가문 소속이 아니라는 거군요. 이 집안의 후계자를 구해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을 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좋은 객관에 머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지즈는 자신의 은인을 직접 대접하고 싶다며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변했고 집에 귀한 분이 와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은인이라지만 신원이 불분명한 손님을 드릴 수는 없지. 하지만 매사가 끼어듭니다. 저 때문이라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지즈 오라버니를 구한 분이 갑자기 제 목숨을 노릴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직후 그녀가 나타나 침착하게 그들을 향해 걸어옵니다. 아지즈는 그녀가 갑자기 여기서 뭘 하냐고 묻습니다. 투라는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아라비안의 공주인가? 공주라기보다는 시체에 가까워 보이는데. 메사는 자하르의 그 벌레 같은 놈들에게 암살당할 뻔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로 숨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아지즈는 그렇게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도 그랬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메사는 아마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가문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피곤해.
일단은 물러가도록 하지. 다들 잘 자. 어머니는 그럼 나중에 같은 성에 있는 두 번째로 좋은 객실을 투란 씨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투란은 새벽에 눈을 뜹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법 등불 중 하나가 복도를 비춥니다. 투란은 이제 옷을 입고 그곳을 걷습니다. 아지즈가 친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네도 일찍 일어나는군. 복도에서 혼자 뭐하고 있나? 투란은 등불이 눈에 띄었다고 말합니다. 아지즈는 어렸을 때 인챈트 마법을 연습하면서 항상 만들곤 했다고 말합니다. 창고에 몇 개 더 있지만 주인공은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황금빛 번개가 칩니다. 주인공은 즉시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아지즈는 매사가 마법을 훈련하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가 항상 열심히라고 말합니다. 투란이 저것이 아라비안 가문의 마법이냐고 묻습니다. 아지즈는 폭풍의 혈통이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의 피를 미워한 적은 없지만 이건 좀 부러웠어. 마치 진짜 신을 보는 것 같았지. 투란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안 가문의 차기 후계자가 얼마나 강한지 궁금했다. 아지즈는 그녀를 보러 가고 싶은지 물었다. 투란은 궁금하다고 인정했지만 낯선 사람이 다가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암살자도 아니고 그를 보증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역시 둘 중 누가 더 나은지 궁금했다. 투란은 이것이 그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지즈는 몇 년 전 사촌과 훈련했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단 한 번이라도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사촌을 불렀다. 그녀는 사촌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인공은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의 이름은 메사라고 하며 갑자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아지즈는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 훈련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메사는 기억난다고 말했다. 예전에 그가 일주일 내내 새로운 마법을 시도했지만 자신은 2번 만에 성공했던 것을 말이다. 울면서 말이다. 투란은 그 말에 웃으며 사과했다. 그러자 아지즈는 투란이 자신이 본 사람 중 가장 재능 있는 거의 괴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둘이서 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사는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눈앞의 주인공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만화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투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다. 메사는 계속해서 마법을 내뿜었다. 그것은 주인공의 힘을 가늠하려는 압도적인 힘이었다. 투란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자 하늘이 잠잠해졌다. 메사와 주인공은 계속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투란은 그 경험 후에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메사는 할 말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가 자신과 싸울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지즈가 끼어들며 마력면에서는 그가 상대가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의 마법 습득 능력이었다. 투란은 그가 본 적 없는 마법 천재이며 그녀조차 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메사는 그가 그토록 칭찬하니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다고 말했다. 투란은 각자 상대가 모르는 마법을 시전해보자고 제안했다. 누구든 더 빨리 따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아지즈는 좋은 방법이라며 그녀의 생각을 물었다. 메사는 동의했다. 그가 자신의 혈통 마법을 모른다고 들었으니 자신의 고유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평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빼겠다고 했다. 그녀는 먼저 하겠다며 손으로 땅을 내리쳤다. 아지즈는 놀라서 쳐다보았다. 땅에서 작은 덩굴이 돋아났다. 그것은 움직이며 모든 것을 꿰뚫었다. 아지즈를 향해 덩굴이 빠르게 그를 올감했다. 그를 들어올리며 메사는 그것이 식물 생성 및 조종 마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지즈는 어지럽다며 내려달라고 했지만 메사는 그냥 재미있다고 말했다. 투라는 고개를 들고 쭈그려 앉아 땅을 만졌다. 그는 화염 마법은 단지 연소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중 마법은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수분을 추출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덩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자라나라고 명령했다. 그것들은 단지 흙에 심어진 씨앗일 뿐이었다. 다시 말해 움직이기 시작한 성장에 불과했다. 메사는 이에 놀랐다. 아지즈도 입을 떡 벌리고 놀랐다. 소녀는 자라나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마법의 본질을 파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전에 본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투라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메사는 드물게도 아지즈가 한 번은 옳았다고 인정했다.
이제 그가 도전 과제를 제안할 차례였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투라는 자아르의 혈통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무언가 떠올랐다. 그는 덤불을 향해 손을 가리켰다. 그 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기 시작했다. 쥐 한 마리가 뛰쳐나왔다. 매사는 그저 동물 조종일 뿐이냐고 물었지만 주인공은 아니라고 말했다. 쥐는 그저 재료일 뿐이었다. 그의 눈이 만화로 빛나기 시작했다. 쥐가 좌우로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몸이 썩어 문드러졌다. 매사는 이 마법에 충격을 받았다. 투라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차례라고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쥐 한 마리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매사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쥐에게 만화를 주입했지만 그녀의 마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했다. 이것은 흔한 마법이 아니었다. 아지즈는 왜 그런 역겨운 마법을 썼냐고 물었다. 투라는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곱씹었다. 그는 아라비안 같은 가문조차 이 마법을 모르는 것인지 궁금했다. 아지즈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투란에게 승리를 주자고 제안했다. 매사는 그에게 닥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법을 사용할 때 인과율의 원리는 매우 복잡한 요소였다. 원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고 사용자가 그 원인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필요한 만화의 양은 적절했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현상의 원인을 인지하는 능력은 마법의 성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인과율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막대한 양의 만화를 투입하여 순수한 양으로 비효율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사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산채로 썩어라. 쥐는 그 정신적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법사의 손안에서 썩어갔다. 아지즈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매사는 성공했다며 기뻐했다. 그녀는 해냈지만 눈에 초점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는 땅에 쓰러졌다. 아지즈는 무슨 일이냐며 눈을 뜨라고 말했다. 투라는 의아했다. 만화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보통 만화 고갈만으로는 기절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몸을 지탱할 힘을 잃고 탈진하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무언가 알아차렸다. 그녀의 손을 보고 그는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근처에 치유 계통의 마법사가 있는지 물었다. 아지즈가 없다고 하자 투라는 그에게 물과 소금 그리고 어른들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너무 가벼워서 사람이 아니라 양으로 착각할 뻔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사용한 만화의 양을 생각하면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잠시 후 그녀의 방에서 매사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괜찮냐고 정신이 드냐고 물었다. 매사는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지즈가 손님과 마법 수련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소녀는 풀이 죽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모는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했냐고 물으며 일단은 멀리서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매사는 부정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냥 제 작은 실수였을 뿐이에요. 그녀는 머리가 울리니 모두 나가달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수프를 좀 끓였다고 말했다. 마법 때문에 식사를 안 하는 건 알지만 건강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먹어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사는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이모에게 말했다. 그녀는 약간 슬픈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탁자 위의 수프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소녀는 한 숟갈 뜨려고 했다. 음식을 입에 넣자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마음속의 유령들이 너무 아프다며 살려달라고 매사에게 애원했다. 깜짝 놀란 소녀는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매사는 머리를 꽉 부여잡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집의 다른 곳 백가문의 지하실 절름발이 여신의 신전에서 한 남자가 문과 벽이 수백 년 단련된 근육처럼 틈없이 단단하다고 말했다. 부수고 탈출하려는 생각은 포기해야 할 거라고. 투라는 알겠다며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람은 매우 견고하다고 말했고 주인공도 동의했다. 경비병이 다가와 극도로 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그가 자랑하는 건가 싶었지만 옆을 보았다. 하람은 검을 움직여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다. 투란이 뭘 하는 거냐고 묻자 하람은 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검을 아래로 휘둘렀다. 이어서 찌르기를 하고 대각선으로 베었다.
투라는 모든 동작이 다음 공격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동작이라 낭비가 없다고 생각했다. 저것이 바로 단련된 육체의 효율성이다. 그때 그는 하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방해했냐고 물었지만 하람은 부정하며 방금 자신의 훈련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다. 투라는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다. 하람은 알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귀족들은 원거리 공격이 더 쉽기 때문에 무술을 하찮게 여긴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몸은 약하다. 투라는 헤라클레스 같은 전투 혈통이 아니라면 마력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련에 직면했을 때 피하고 싶어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람은 그에게 검을 건네며 잡아보라고 말했다. 투라는 자신이 용의자로 체포된 것 아니냐며 무기를 줘도 괜찮냐고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저 세부치일 뿐이며 그것을 검으로 만드는 것은 잡고 있는 자의 몸이라고 말했다. 하람은 투란에게 이 검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묻고는 이걸 보라고 말했다. 투라는 검 자세에 만화를 실었다. 하람이 소리쳤다. 그게 아니야. 만화를 쓰지 마. 그는 앞다리에 무게를 더 싣고 땅이 발을 받쳐주는 것처럼 누르라고 하며 나머지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투라는 기사의 모든 교정에 동의했다. 하람은 숨을 멈추지 말고 10번 반복하며 근육에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말했다. 좋은 그릇니군.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서 이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만화는 속임수에 불과하고 마법사들은 자신의 신체 능력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저 몸이 가진 최소한일 뿐이다. 제대로 훈련된 몸은 만화의 도움 없이도 전장을 휩쓸 수 있고 투라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옆을 보았다. 가문의 안주인이 그에게 다가와 매우 무례했으며 은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말했다. 투라는 사과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며 손님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여인은 매사가 그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잠시 후 그녀의 방에서 그녀는 그가 신전에 갇혔었다고 들었다며 폐를 끼쳤고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투라는 필요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괜찮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매사는 어제 동물을 썩게 만든 마법에 관해 만화 소모가 터무니없었는데 혈통 마법이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투라는 부정하며 원리만 이해하면 그녀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매사는 그가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혈통 마법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고 했고 주인공은 자신이 이기지 못한 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놀라며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자기는 뭐가 되냐고 물었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그는 이 마법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녀는 그에게 아라비안의 비기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투라는 동의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매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생물 강화 마법이었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이용한 거군요.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자신은 모르고 사용하고 있었기에 효율이 나빴던 것이다. 해내긴 했지만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진 것이다. 투라는 그것도 내기의 일부로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매사는 마법 실력을 평가할 때 터무니없는 양의 만화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답했다. 그녀는 아지즈가 잘난 체하는 꼴을 보기 싫으니 그를 봐서 무승부로 할 수 있을지 물었고 투라는 동의했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매사는 그에게 빚을 보여주며 이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머리를 빗었다. 그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체끼리 마찰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투라는 그게 정전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러고는 그건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지식 중 하나라며 그에게 보답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겠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보상을 생각할 때까지 함께 훈련을 계속하자고 이건 단지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했다. 투라는 좋다고 말했고 그들은 매일의 진력회 정원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잠시 후 연회에서 한 가주가 변변찮지만 많이 먹으라고 말했다. 아지즈는 자기 생일보다 음식이 더 많다며 누가 보면 본가 수장이 온 줄 알겠다며 왜 이렇게 화려하냐고 물었다. 투라는 이게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안주인은 대화를 이어가며 아들이 목숨값으로 강력한 마법 도구를 약속했다고 들었다고 했고 투라는 확인해 주었으며 그녀는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남을 해치기는 쉽지만 자신을 지키기는 어렵다며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여인은 많이 만들어 본 것이지만 지금 당장 준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남자가 마침 본가의 의뢰를 막 끝내서 시간이 좀 있다며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안주인이 어떻게 만들 거냐고 묻자 젊은 남자는 기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만화를 주입하는 기능이 있는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로 즉시 수호자 혈통의 방어를 발동시키며 기한은 한 달로 한다. 아버지는 자랑하기 부끄럽지만 멜로는 가장인 자신의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자신의 수준의 유물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투라는 감사하지만 좀 과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녀는 과하다면 자기 아들 목숨이 하찮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니 이번 한 달 동안은 가문의 손님으로 머물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아지즈는 어머니가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말한다. 사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그의 마법 재능부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어머니께 더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한다. 그저 후원도 없는 떠돌이 귀족이라고 얕보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투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치 가문으로 영입하려는 것 같다고 말한다. 아지즈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퍼부은 다음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소개해 낚으려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동의한다. 사실 가문에는 그런 어른들이 몇 명 있지만 유물은 단지 그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가 받았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시키진 않을 것이며 어머니도 그렇게 뻔뻔한 분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지금 할 일이 있냐고 묻고 투라는 나중에 매사와 훈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한다. 아지즈는 그럼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며 시내를 돌아다닐 거라고 말한다. 자발린이 수도는 아니지만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한다. 그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마법 훈련만 할 계획이었냐고 묻고 투라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아지즈는 인생은 즐기기에도 너무 짧다며 그를 시내로 끌고 가고 나중에는 카지노에 간다. 그는 주인공에게 방법을 설명하며 격려하려고 한다. 마을의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투라는 옆을 보다가 벽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한다. 그때 그는 뭔가 다른 점을 알아차린다. 그 수배자는 키오른이었다. 그는 정말 그 사람일까 하고 의아해한다. 다른 곳에서는 검술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고대시대 아라비안의 전사들이 사막으로 나설 때 키오른이라는 기사가 있었다고 한다. 신의 도움으로 그는 힘든 싸움 끝에 적을 물리친다. 직후에 모두가 박수를 친다. 아지즈는 볼 만했냐고 묻고 투라는 좋았다고 확인해준다. 키오른이 스스로를 평범한 기사라고 부른 것은 매우 겸손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물어볼 것이다. 다음 날 주인공은 잠에서 깨어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하람이 옆에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몸은 쉬었냐고 묻고 주인공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로 왔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는 그의 그릇이 유망해 보였으니 몸은 쉬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련해야 강해짐으로 훈련하러 와야 한다고 말한다. 투라는 동의하며 그저 즐기는 것보다 무언가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한다. 아지즈가 굉장한 연극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의 방으로 들어오지만 그는 자기 앞에 있는 하람을 발견한다. 남자는 훈련하러 갈 것이니 그도 약한 몸을 단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지즈는 막 외출해서 돌아왔다며 거절한다. 그리고 그는 아직 피곤하다며 도망친다. 투라는 그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이것이 이유였음을 깨닫는다. 하람은 그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묻는다. 그는 한 번 더 해야 한다며 그 정도의 작은 고통에 포기할 수 없으며 마무리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다. 오늘 훈련은 이만하면 됐다. 투라는 땅에 눕는다. 하람이 피곤하냐고 묻는다. 그래도 그는 마법사니 이런 훈련을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을 행운으로 여겨야 한다. 평범한 몸은 단련해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 힘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시험받아야 한다. 하지만 마법사는 만화 덕분에 몸을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한다. 일단 강철로 만들면 약해지지 않는다. 그는 이제 쉴 만큼 쉬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안 된다고 말하며 일어난다. 하지만 남자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무기술과 맨손 격투를 가르쳐주겠다고 한다. 버크 가문의 일과는 극도로 고되었다. 투라는 훈련으로 거친 숨을 내쉰다. 하람은 이곳이 몸이 평소보다 몇 배는 무거워지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망설이면 짓눌릴 거라고 한다. 그래서 아침에는 하람과 훈련한다. 해질녘에는 저택으로 돌아와 매사와 마법 훈련을 반복한다. 그렇게 어느새 3주가 흘렀다. 그의 푸른 번개가 벽에 있는 관역에 맞는다. 투라는 또 빗나갔다고 생각한다. 매사는 그 같은 사람치고는 유난히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자신이 아라비안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확인한다. 소녀는 그 경우라면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조준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돕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때 한 목소리가 아가씨를 부른다.
한 기사가 여기 계셨군요 하며 이 남자는 누구냐고 묻는다. 매사는 그에게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요양하는 동안 본가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었다. 기사는 가주께서 그녀를 소환하셨다고 보고한다. 매사는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며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남쪽에서 다크 엘프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미 3개의 도시가 함락되어 원정대를 파견한다고 한다. 그 엘프들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투라는 결국 나타났군이라고 생각한다. 매사는 알겠다며 곧 돌아갈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러고 보니 그 역겨운 분의 마법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손뼉을 친다. 그녀는 투란에게 인체에도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아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이를 의아해한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 가문의 비밀이라 그가 알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빚은 갚은 것으로 치자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누군가 무언가를 보거나 느낄 때 어느 부위든 그 신체 부위는 뇌로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투라는 눈을 감고 미세한 전류를 생각한다. 이 전기는 그의 온몸을 흐른다. 그리고 이 경로를 따라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가속하면 그의 몸은 더욱 집중하기 시작하고 눈에 전기가 흐른다. 세상에 대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 매사의 말이 느려진다. 그녀는 어때? 라고 묻는다. 하지만 원래 속도의 1%도 안 되는 목소리로 들리자 투라는 웃으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뇌에 충격이 가해진다. 그는 인식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머리를 감싸진다. 매사는 그가 감을 잡은 것 같다며 만화를 무모하게 쏟아부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두통 때문에 지금 적응하기는 아마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투라는 귀중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매사는 직후에 뛰어오르며 이건 그냥 투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가 재능이 좀 있어 보이니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배우게 되면 빚을 받아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날아간다. 투라는 경외심에 차서 지켜본다. 다음 날 새 한 마리가 도시 위를 날아간다. 다킨 평원의 심장부인 모르간의 중심의 기사들이 운집한다. 시민들은 아라비안의 영광을 이라고 외친다. 아지즈는 그저 출정식일 뿐인데 승전 퍼레이드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잠시 후 그는 놀라며 말에 탄 매사에게 손을 흔든다. 그의 아버지는 가주가 입장한다고 발표할 때까지 귀족의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한다. 그 남자가 걷기 시작한다. 투라는 저 사람이 얼굴에 여러 흉터가 있는 현 아라비안 가문의 가주 바달 아라비안이라고 생각한다. 투라는 그가 창백해 보여 안색이 좋지 않다며 그의 건강에 대해 묻는다. 아지즈는 자하르 가문의 가주와 싸우다 중상을 입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오래전 일이니 그냥 노안일 수도 있다고 대답한다. 가주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러자 모든 시민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놀란다. 거대한 먹구름이 그 지역을 뒤덮는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며 뇌우를 일으킨다. 모두가 아라비안 만세를 외치자 투라는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의 힘이구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땅을 뒤덮는다. 이것이 인간이 도달한 마법의 정점이었다. 언젠가 그도 이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멜로가 그에게 팔찌를 건네준다. 그녀는 이걸 차고만 있어도 신체 저항력이 약간 증가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만화를 주입하면 그 수준은 더욱 증가한다. 한계에 다다르면 수호혈통의 귀족 수준에 이른다. 만화 소모가 심하니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투라는 이것이 엄청난 보물이라고 말하고 멜로는 이런 물건은 덱가문에서도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문의 안주인이 투란을 부르며 공식적으로 그녀의 가문에 합류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투라는 감사한 제안이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그가 할 일이 많고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투라는 그들의 환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버크 가문은 영원히 그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집을 떠난다. 잠시 후 그는 하람과 아지즈와 마주치자 놀란다. 하람은 그에게 단검을 던져주며 기능은 많지 않지만 튼튼하고 칼날이 매우 날카로운 마법 도구라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그에게 감사하며 스승님이라고 부른다. 하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는 이내 부끄러워하며 달려간다. 아지즈가 주인공에게 망토를 걸쳐준다. 투란이 이게 뭐냐고 묻자 귀족은 더러워지지도 않고
찢어져도 쉽게 복구되는 자신의 옷이 부럽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리고 여기 셔츠와 바지도 있다. 주인공은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아지즈는 그가 좋은 친구이며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어디로 갈 계획이냐고 묻고 주인공은 먼저 동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아지즈는 거기는 카르메인이라며 자신도 가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파도가 최악이니 피할 수 있다면 배는 타지 말라고 조언한다. 투라는 자하르의 땅에 가려면 그 파도를 지나야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지즈는 그가 고집이 세니 굶지는 않을 것이라며 망토 값을 갚으러 무사히 돌아오라고 말한다. 주인공이 평원의 들판을 가로질러 걷는다. 그는 이제 다시 혼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내 준비 자세를 취한다. 좀 달려볼까 생각하며 그는 최고 속도로 튀어나간다. 평민들은 옆을 보며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그의 뒤에 남은 주인공의 흔적만 본다. 투라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지형을 가로지른다. 나중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그는 달리기를 멈춘다. 약간 놀라며 앞을 보던 그는 산 정상을 올려다본다. 이상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찌른다. 주인공은 이게 무슨 냄새인지 궁금해한다. 모닥불 냄새 같지만 동물이 타는 것처럼 더 역겨운 냄새가 난다. 그는 앞을 보다가 파괴된 마을과 마주친다. 주변에는 일종의 나무 말뚝에 묶인 채 불에 탄 생명 없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투라는 다크엘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테니 도적들에게 공격당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때 그는 옆을 보고 놀라는데 아직 서 있는 집 한 채를 본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없고 해치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당긴다. 주인공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를 보고 완전히 놀란다. 그녀는 직후에 비명을 지른다. 투라는 진정하라며 자신은 적이 아니고 도우러 왔다고 말한다. 소녀는 그게 진심이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마법사가 모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말하고는 직후 땅에 쓰러진다. 투라는 그녀를 품에 안고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지하실에 갇혀 있어서 지쳤을 뿐일 것이다. 우선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 밖에서 얼음활이 그를 겨누고 있다. 그들은 그를 찾았다고 소리친다. 한 무리의 군대가 그의 앞에 서 있다. 여자는 그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이 비참한 살인자라고 부른다. 그녀는 마을 전체를 공격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냐며 이제 아이까지 납치했냐고 묻는다. 다른 마법사가 그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말한다. 투라는 오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불마법을 쏘아 집 앞에서 폭발을 일으킨다. 여자는 아이가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며 기를 꾸짖고 그는 실수였다고 말하지만 이내 그녀는 놀란다. 연기 속에서 손이 나타난다. 주인공은 맨손으로 그의 마법을 막아냈다. 그는 생각한다. 아티팩트를 바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모두가 그가 단지 몸으로 막았는데도 화상 자국조차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여자는 그것이 방어 마법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혈통 능력인지 궁금해한다. 투라는 자신이 마을을 공격한 사람이 아니며 이것은 오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시 공격한다면 그는 그냥 방어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자는 경계를 늦추지 않지만 그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본다. 그런 비극을 일으키고 나서 단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으니 말이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비손이라고 소개하고 주인공도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그녀는 모든 증거가 반대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한다. 투라는 소녀가 깨어나면 물어보라며 그녀가 진짜 범인을 본 것 같다고 말한다. 비손은 이에 놀란다. 그녀는 소녀가 방화범을 봤냐고 묻고 주인공은 놀란다. 그녀는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냐고 묻고 투라는 모른다고 말한다. 비손은 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미친 마법사라고 설명한다. 몇 달 동안 그는 고립된 마을을 공격해 주민들을 묶어놓고 불태워왔다. 생존자가 없기 때문에 성별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이 아는 것은 그를 방화범이라고 부른다는 것뿐이다. 나중에 소녀는 그가 빨간 망토를 입고 수염이 있었으며 벌목꾼처럼 무서운 외모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모두가 이 설명을 듣는다. 비손은 뒤에 있는 투란을 보며 조급한 마음에 무례했던 것을 사과하며 그에게 무기를 겨눈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고 말한다. 투라는 귀족들 중에도 의무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다는 정직하고 좋은 리더였다. 그러고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이의 건강을 먼저 걱정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왜 방화범을 잡으러 왔냐고 묻는다. 비소는 방금 불타버린 곳에 누군가 있었으니 잡은 줄 알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놈의 인상착의만 알 뿐이며 추적자가 함께 있으니 곧 잡을 것이라고 한다. 투라는 그들이 자하르 가문 소속인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묻는다. 비소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비샤의 카르마인 가문 출신이며 친구들은 가신 가문 소속이라고 한다. 아사는 먼 옛날 자하르 가문의 귀족과 피를 섞은 자의 후손으로 은신 재능 없이 약하게 발현되었다고 한다. 더 중요한 건 투란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며 방화범 사냥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묻는다. 포에게 대한 보상금 전액을 주거나 자기 만화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공적을 쌓는 것이다. 타라는 자신의 힘 수준이 알려졌는지 묻고 비소는 그가 귀족급 마법사라고 말한다. 그가 공격한 마을 중에는 기사 여럿이 지키는 곳도 있었지만 모두 목숨을 잃었다. 타라는 생각한다. 어쩌면 지금 내게 필요한 상대는 바로 이런 녀석일지도 모른다고. 길가의 약한 마수 따위로는 힘이 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한다. 하지만 먼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한다. 그는 아이가 클 때까지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제안하고 남자는 그러겠다고 한다. 투라는 몇 년 뒤에 확인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그 위협에 소름이 돋는다. 다시 불타버린 마을에서 아사는 눈을 감았다가 추적 혈통 능력을 발동하며 다시 뜬다. 비손이 뭘 찾았냐고 묻자 아사는 좀 더 찾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을 이동하기로 한다. 발자국들 사이로 일부 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기도 했다. 아사는 그곳의 공기 냄새를 맡는다. 투라는 어떻게 그를 추적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인간 남성의 발자국을 찾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길에 다다랐을 때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면 잔여물이 있을 것이므로 제 냄새를 따라갔다고 한다. 투라는 그녀가 꽤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성별조차 몰랐지만 아사는 알아냈다고 말한다. 비손이 좀 천천히 가라고 하자 그녀는 앞으로 달려나간다. 산맥 속에서 그들은 동굴 입구를 발견한다. 비손은 투란에게 자신과 함께 앞으로 가고 나머지는 뒤에 있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손에 주문을 외워 동굴 속 길을 밝힌다. 그녀는 안에 누가 있는지 묻는다. 아사는 한 명이 있다고 말한다. 일행은 빛이 비손의 얼굴을 비출 때까지 계속 걷는다. 햇불이 켜져 있었고 그들은 두건을 쓴 상의 탈의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이런 외딴 곳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다. 투란이 방화범이냐고 묻자 아사가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비손은 그가 마을 사람들을 납치하고 불태운 살인자인지 확인하겠다며 화살을 겨눈다. 남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이내 손을 움직여 자기 앞에서 큰 폭발을 일으킨다. 일행 모두가 뒤로 날아가지만 주인공은 아티팩트 덕분에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서 있고 비손은 여전히 화살을 겨누고 있다. 방화범은 이에 놀란다. 이어서 화살이 그의 방향으로 발사되어 남자의 다리에 명중한다. 마법사는 재빨리 땅에 쓰러진다. 그는 다른 손으로 땅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사방에서 돌로 된 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투라는 그가 불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전진하자 돌 구조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투란이 새총을 빙빙 돌리자 남자가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주인공이 쏜 탄환이 그의 팔을 잘라버렸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땅에 쓰러진다. 투라는 전기 마법을 사용해 남자를 한 번 더 공격한다. 방화범은 비명을 지르며 의식을 잃기 시작한다. 비손은 이미 상대를 제압한 주인공을 보며 놀란다. 그녀가 그를 물리쳤냐고 묻자 투라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며 이 자를 처리해달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을 확인해주세요. 그는 씨앗을 쥔 손을 뻗어 땅에 던진다. 그것들은 덩굴이 되어 방화범을 묶기 시작한다. 투라는 생각한다. 시야와 움직임을 봉했으니 이걸로 끝이다. 그는 칼을 겨누고 일어나라고 말한다. 남자가 입으로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주인공이 그를 가로막으며 만약 만화를 더 방출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방화범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묻는다. 투라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며 그가 방화범인지 알고 싶다고 말한다. 남자가 질문에 답하지 않자 주인공은 그의 허벅지에 칼을 찔러 넣으며 옛 떠돌이 귀족이 이 지역 주민들을 불태우고 있었는지 답하라고 요구한다. 방화범은 신이 죄인들의 육신과 영혼을 불태움으로써 그들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손은 이 가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방화범은 신이 다른 혈통의 힘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다. 이제 인간을 더 불태우면 그는 화염 혈통을 얻게 될 것이다. 비손은 미친 짓이라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혈통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다.
투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끌어오르는 증오로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마에단이 말했던 평범한 사람도 마수의 목숨을 빼앗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그가 그런 마법사들을 여러 명 보았다는 것을 생각한다. 방화범은 몇 명만 더 태우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투라는 그의 팔을 잡으며 어쩌면 그가 이 세계의 비밀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